안녕하세요. 점성학 프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천궁도를 보면 안쪽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12하우스라고 합니다. 바깥에 띠는 12사인이고 안쪽 띠는 12하우스지요. 둘은 서로 따로 도는 바퀴처럼 움직입니다. 그럼 사인은 무엇이고 하우스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인은 우주의 좌표라고 했죠. 행성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좌표로 표시해야 하는데 양자리를 시작으로 하여 12개의 별자리의 위치가 좌표가 됩니다. 행성들의 위치는 사인의 좌표 위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행성들이 떴다가 지죠. 그런데 이것은 천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구가 회전한 것이죠.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천체는 거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구가 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한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일출시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하늘의 좌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하우스입니다. 해가 뜨는 순간의 지평선의 위치를 1번 하우스라고 하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천체가 한 바퀴 이동하는 궤적을 총 12개로 나누는 것이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바뀌는 행성들의 위치는 바로 이 좌표로 기록합니다. 지구는 매우 빨리 돌기 때문에 하우스는 약 2시간에 한 구간씩 바뀝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우스의 번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왜 거꾸로 숫자를 적어 놨을까요?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천체가 도는 방향이 반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실제 천체가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 원래의 이동 방향과 왜 반대가 되는지를 쉽게 이해하려면 두 개의 톱니바퀴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와 맞물려 굴러갈 때 두 개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톱니바퀴는 서로 역방향이 되어야 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할 때 하늘이 돌아가는 방향과 공전할 때 이동하는 방향은 역방향이 됩니다. 요약해보면 사인이 하늘의 좌표라면 하우스는 땅의 좌표입니다. 사인과 하우스를 하나의 도표로 겹쳐보면 우리가 보는 천궁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궁도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은 정말 천재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모두 고려하여 행성의 위치를 사인 좌표와 하우스 좌표로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우스는 점성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서도 그러하다라는 원리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인과 하우스는 서로 1대1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이미 알고 있다면 하우스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즉, 첫 번째 사인인 양자리는 첫 번째 하우스에 대응되고 두 번째 사인인 황소자리는 두 번째 하우스에 대응됩니다. 같은 순번의 하우스와 사인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령 두 번째 사인인 황소자리는 욕망과 소유를 의미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두 번째 하우스는 돈과 토지를 의미하지요. 사인은 욕망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고 하우스는 욕망이 실제로 구체화된 돈과 토지이죠. 구분이 잘 되시죠? 사인과 하우스를 구분하는 또 다른 설명도 있는데요. 12하우스는 12사인을 지상에 옮겨놓은 집이라고 합니다. 12사인을 12궁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 궁은 왕이 사는 궁전이고 반면 12하우스는 사람이 실제 사는 집이죠. 원래 높은 뜻이 있다면 그 뜻이 현실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 현실이 바로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사인의 의미가 추상적인 것을 가리켰다면 하우스의 의미는 그것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럼 12하우스를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우스는 자기 표현의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하우스는 첫 번째 사인 양자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양자리는 자기를 내세우고 표현하는 의지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행동 방식뿐만 아니라 신체와 용모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우스를 보면 그 사람의 객관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두 번째 하우스는 돈과 소유의 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인 황소자리의 의미가 현실 생활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황소는 소유와 물질적인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우스는 내가 손에 쥔 돈이나 소유물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하우스는 의사소통과 지식의 하우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인인 쌍둥이 자리의 의미와 같으며 수성이 지배하는 사인이므로 의사소통에 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이해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하우스는 가정의 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인인 개자리의 의미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개자리가 자기 영역과 가정을 상징하므로 안식처, 부모, 조상과 연관됩니다. 개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은 달인데요. 다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을 나타내므로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하우스는 재미와 재능의 집이라고 합니다.
5번째 사인인 사자자리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사자자리는 즐거움, 창조성, 연애, 도박과 연관됩니다. 태양이 지배하는 사자자리는 화려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거나 재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현실화됩니다. 6번째 하우스는 노동의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6번째 사인인 처녀자리가 노동, 건강, 서비스, 책임 등의 키워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는 특히 건강 문제와 관련이 깊고 소위 흉한 일에 관해 알고자 할 때는 이 하우스를 중심으로 봅니다. 7번째 하우스는 파트너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7번째 하우스는 첫 번째 하우스의 맞은편에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하우스가 자기 자신이라면 그 반대는 파트너 혹은 배우자가 되겠네요. 타인과의 협업, 결혼 등의 문제를 알아볼 때 이 하우스를 봅니다. 7번째부터는 그 맞은편 하우스의 의미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양쪽이 같은 키워드를 공유하더라도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나의 영역이라면 7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타인의 영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2번째와 8번째 하우스는 재물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데 2번째 하우스는 나의 재물이라면 8번째 하우스는 타인의 재물 즉 빚이 됩니다. 6번째 하우스와 12번째 하우스의 경우 노동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게 되는데 6번째 하우스의 노동은 나를 위해 고생하는 것이라면 12번째 하우스의 노동은 타인을 위한 일, 즉 봉사활동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 요령을 염두에 두고 계속 하우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 하우스는 위기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8번째 사인 정갈자리의 의미 자체가 죽음과 섹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2번째 하우스가 의미하는 재물이라는 키워드를 8번째 하우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므로 빚이 될 수도 있고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유산이라면 횡재이고 빚이라면 위기의 씨앗이 됩니다. 9번째 하우스는 탐구와 여행의 집이라고 합니다. 9번째 사인 궁수자리의 키워드를 구체적인 일과 연관지어보면 뭔가를 찾아 떠나는 긴 여행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기간 여행을 할 때 이 하우스를 주의 깊게 봅니다. 그리고 9번째 하우스는 3번째 하우스와 마주봅니다. 3번째 하우스는 지성을 의미하는데 지성을 타인에게 확대할 경우 철학과 종교 그리고 학문이 됩니다. 10번째 하우스는 사회생활의 집이라고 합니다. 10번째 사인 염소자리의 조직성, 책임과 의무 등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에서는 조직생활, 직업, 경력, 지위 등의 사안을 다룹니다. 그리고 10번째 하우스는 4번째 하우스의 맞은편에 있죠. 4번째 하우스가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타인에게로 확장하면 기업이나 조직이 됩니다. 11번째 하우스는 공동체의 집이라고 합니다. 11번째 사인인 물병자리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보편적 이념과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사자자리의 의미가 들어있는 5번째 하우스와 마주보므로 많은 사람에게 파급력이 있다고 봅니다. 12번째 하우스는 수도원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수도원이란 세속과의 분리, 감금, 비밀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12번째 사인인 물고기 자리의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흔히 경험하지 못한 일, 예기치 못한 사건을 암시합니다. 또한 처녀자리의 특성을 가지는 6번째 하우스와 마주보므로 노동과 연관된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하우스를 잘 보면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12가지 범주로 나눈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을 물어보는 호라리를 볼 때는 하우스 위주로 봅니다. 이유는 하우스가 구체적인 인간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아 문제는 1번 하우스, 돈 문제는 2번 하우스, 의사소통 문제는 3번 하우스를 주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가정 문제는 4번 하우스, 사랑 문제는 5번 하우스, 노동 문제는 6번 하우스를 봅니다. 배우자 문제는 7번 하우스, 빚이나 원한 문제는 8번 하우스, 여행 문제는 9번 하우스를 보며 직업 문제는 10번 하우스, 사회 문제는 11번 하우스, 구설수 문제는 12번 하우스를 봅니다. 인간이 겪는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잘 따져보면 12하우스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합니다. 관건은 문제의 성격을 어떻게든 12하우스 가운데 하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점성학적인 답을 얻을 수 있지요. 하우스는 하늘과 인간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사의 모든 것을 12카테고리만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흡사 12개 단어로 모든 것을 표현하라는 것과 같지요.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2번 하우스가 나의 돈이라면 8번 하우스는 남의 돈이라고 했죠.
12번째 하우스는 8번 하우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번째 하우스, 즉 재미와 재능의 집입니다. 그래서 12번째 하우스를 보면 내가 남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즐기고 어떤 재능을 발휘할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12번째 하우스에 나쁜 행성이 있으면 나쁜 일에 탕진하겠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이지만 하우스를 통한 풀이 기법은 상당히 다양하고 거기에는 많은 상상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에 추론을 하면 12개의 카테고리만 가지고도 인간사의 모든 것을 풀이해 줄 수 있습니다. 점성학 해석에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고 여기저기 대입해보는 사고력도 필요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추리하는 패턴은 사주명리학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인생의 사안을 풀이할 때 육친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극하는 재성이 나의 아버지라면 재성을 낳은 식상은 할머니가 되고 나를 낳은 인성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나의 할머니, 즉 시어머니를 극함으로 인성이 강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불과 5가지 관계 코드만 가지고 풀이한 것인데 고부간의 문제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하우스 해석도 이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코드를 가지고도 다양한 사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 해석을 잘하려면 구체적인 인간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모르면 어떤 조언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